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제 손 하나 대지 않고 사이다 100개 마신 것처럼 속 시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의 힘든 일을 가지고 이런 말 하긴 싫지만요.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안 된 마음보다는 속 시원한 마음이 더 크네요. 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 근무를 했었어요. 여성 옷을 취급하는 쇼핑몰인데 사장님 한 분과 과장님 한 분, 그리고 직원은 저 포함해서 3명인 작은 회사예요. 회사가 규모가 작고 불안정한 탓에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이직 준비를 했었죠.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살짝 보러 가고요. 어쨌든 그렇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직원 한 명을 더 뽑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어온 사람이 그 언니였어요. 저보다는 늦게 입사했지만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어요. 저도 따로 직급 없이 사원이라서 그 언니는 저에게 민영 씨라고 불렀고 저도 그냥 영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언니의 첫인상은 좋았어요. 싹싹하고 활발한 데다 부침성도 좋더라고요. 직원도 몇 명 없는데 전부 여자다 보니 두루두루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희는 점심시간에 같이 카페도 가고 퇴근 후 맥주도 한잔 하면서 다 같이 잘 지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요. 그렇게 한 번은 점심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민영 씨, 남자친구는 있어요? 하고 그 언니가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언니는 그렇냐고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언니는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뭔가 생각을 하다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썸 타는 정도?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냥 누가 있다고 대충 얼버무리고는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퇴근 후 직원끼리 맥주를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민영 씨, 남자친구 없다고 했죠? 네. 그러면 내가 소개팅 시켜줄까요? 갑자기 소개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저는 갑작스러워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갑자기 소개팅요? 나 아는 후배인데 인물도 좋고 키도 커요. 얼마 전에 친구랑 술집 오픈했는데 지금 거기 장사도 잘 되고. 저는 쑥스러운 기분에 그냥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자꾸만 저를 채근하더라고요. 생각 없어요? 한번 받아봐요. 진짜 잘생겼어요. 그러면서 자기 폰에서 그 남자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그 말에 거기 있던 다른 직원분들도 같이 사진을 봤습니다. 다른 직원 언니들도 잘생겼다고 한번 만나보라며 성하더라고요. 저도 사진으로 보니까 인물이 진짜 훤칠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생기셨네요. 근데 눈 높으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막 웃는 거예요. 진짜요? 눈 높아 보여요? 네. 그런가? 그렇게 잘생겼나? 그러면서 막 사진을 가만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만나봐요. 민영 씨도 예쁜데요, 뭐.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언니들도 한번 만나보라고 성하여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러면 뭐. 그랬더니 그 언니가 바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것도 다 들리게 스피커폰으로요. 여보세요? 바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니, 별로 안 바빠. 그러더라고요. 반말하는 거 보니 꽤 친한 사이 같았어요. 너 여자 소개받을래? 우리 회사 다니는 동생인데. 그 말에 그 남자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하더군요. 갑자기? 소개를 해준다고? 저는 그때 좀 황당했어요. 이 언니가 자기 후배랑 얘기가 돼서 저한테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 즉흥적이었던 거죠. 스피커폰으로 해놔서 다 들리는데
옆에서 둘의 대화를 다 듣고 있으려니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언니는 아랑곳 않고 얘기했어요. 받을 거야, 말 거야? 그랬더니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알았어. 그러면 연락처 줄 테니까 둘이 연락해봐.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한테는 후배한테 제 연락처 준다고 말하고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갑자기 소개팅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다음날 저녁에서야 연락이 왔고 저도 카톡으로 대화를 좀 나눴죠. 그런데 막상 대화를 좀 하다 보니 비록 카톡이긴 하지만 재밌고 좋더라고요.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다가 저희는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쯤 그 언니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만나기로 했어요? 아, 네. 어디서요? 그냥 카페에서요. 그렇구나. 잘 됐으면 좋겠다.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해요. 걔네 가게 가서 먹던지. 걔네 가게에 안주 맛있어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언니. 소개팅하고 꼭 나한테 어떤지 얘기해줘요. 알았죠? 주선자인데 당연하죠. 그 말에 그 언니는 싱긋 웃더군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어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사진처럼 실물도 잘생겼더라고요. 성격도 재밌고 활발한 것 같았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녁도 먹고 근처에서 술도 한잔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갑자기 생긴 소개팅이었지만 저는 그 남자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그 남자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 듯 했어요. 다음에는 자기 가게에도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니까 잘 들어갔냐고 해서 또 한참 카톡도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소개팅과 즐거웠던 만남에 저도 가슴이 설레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월요일에 출근을 했어요. 그 언니가 저에게 묻더군요. 어땠어요, 소개팅? 재밌었어요. 얘기도 잘하시고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술도 먹었어요? 네. 걔 가게 가서 먹었어요? 아니요. 그냥 근처에 있는 데서 먹고 헤어졌어요. 자기 가게는 다음에 놀러 오래요. 그렇게 말해요? 네. 민영 씨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민영 씨는 어때요? 언니의 물음에 저도 웃으며 말했죠.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진처럼 실물도 잘생겼던데요.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아, 그래요? 괜찮았나 보네. 네. 대화해 보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요. 그렇구나. 그분은 혹시 저에 대해서 언니한테 뭐 얘기한 거 없어요? 제가 슬며시 물어봤어요. 언니가 주선자니까 그 남자에게도 제가 어떤지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 말 안 하던데? 언니는 웃으며 그렇게 말하더니 자기 자리로 가더군요. 어쨌든 그 후로 그 남자와 카톡도 계속 나눴어요. 그리고 그 주 목요일에 자기 가게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언니에게 얘기했죠. 언니, 목요일에 혹시 시간 되세요? 왜요? 상훈 씨가 자기 가게 놀러 오라고 해서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언니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놀러 오래요? 나도 같이? 같이 오라고는 안 했는데 언니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표정이 싹 굳더니 그러는 거예요. 난 오늘 약속 있어서요. 민영 씨 혼자 가세요. 저는 그 순간 내가 뭐 실수했나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 표정이 순간 너무 싸했거든요. 원래는 생글생글 잘 웃는 언니라 더 그렇게 느낀 것 같았어요. 어쨌든 목요일에 퇴근 후 그 남자의 가게에 놀러 갔습니다. 손님이 있긴 했지만 많이 바쁘진 않았어요. 평일 저녁이라 엄청 바쁘진 않다고 그 남자가 얘기를 하더군요. 손님이 와서 주문받는다고 남자는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그 동업한다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 슬쩍 말을 걸더군요. 영주 누나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요? 네.
근데 진짜 영주 누나가 상훈이랑 소개팅 시켜줘서 만난 거예요? 네, 누나가 뭐라고 하면서요? 친한 후배라고 하던데요? 그 말에 그 친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픽 웃는 거예요. 저는 뭐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왜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잘 놀다 가세요. 그리고는 다시 가버리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던 찰나에 저 멀리서 보니 그 남자가 어느새 가게 밖으로 나가 누군가 통화 중이었어요. 근데 되게 심각한 얼굴이더군요. 싸우는 것처럼요. 뭘까 생각하던 찰나에 그 남자가 전화를 끊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기 민영 씨, 죄송한데요. 네,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급하게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놀러 오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온지 1시간 정도밖에 안 됐고 일부러 찾아온 건데. 그치만 집에 일이 있다고도 하고 뭔가 심각한 일처럼 보여서 알겠다고 하고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남자는 미안해요 한마디 하더니 그 동업 친구한테 뭐라 얘기를 하고는 자기가 더 급하게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진 모르지만 되게 급한 일인가 보다 생각하며 계산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동업 친구가 그냥 가세요. 상훈이가 오라고 한 건데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저기 근데요. 네. 동업 친구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웃더라고요. 아니에요. 가보세요.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으로 일단 그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돼서 그 남자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 않더군요. 가족들 중 누가 아픈 건가? 아니면 사고라도 생긴 건가? 저도 심각하게 달려가던 그 남자가 떠올라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전화 주겠지 싶어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없었어요. 전화뿐만 아니라 카톡도 전혀 없고 제가 보낸 카톡을 읽지도 않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 크게 났나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영주 언니에게 물어봤죠. 언니, 혹시 상훈 씨 무슨 일 있다고 들은 거 있어요? 왜요? 목요일에 갑자기 급한 일 있다고 가버렸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글쎄요. 나중에 연락 주겠죠. 언니의 답장에 저도 그냥 더 이상은 연락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이 되고 출근 언니에게 다시 물어봤죠. 저기 언니, 혹시 상훈 씨 집에 무슨 일 있어요? 그러자 언니가 어색하게 웃더군요. 난 모르겠어요. 연락 없어서 그래요? 네, 연락 줄 거예요. 좀 기다려봐요. 내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 저녁 그 남자에게 카톡 하나가 덜렁 와 있더군요. 미영 씨, 미안해요. 우리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작 말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잘 지내세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걱정돼서 연락한 사람에게 갑자기 별로 안 맞는 것 같다고 잘 지내라며 거절이라니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분명 그 전까진 서로 연락도 잘 주고받고 저한테 호감 표시도 하면서 자기 가게도 놀러 오라느니 다음엔 어딜 가보자느니 실컷 그래놓고 갑자기 일방적인 거절 통보였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알아보는 단계라고 생각했던 저는 너무 벙찌더라고요. 그날은 너무 어이가 없고 불쾌한 기분에 잠까지 설쳤습니다. 무슨 저 혼자 좋다고 난리치다가 갑자기 팽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그 언니에게 저는 제 불쾌한 기분을 얘기했죠. 언니, 상훈 씨 좀 황당하던데요? 왜요?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갑자기 어제 연락 와서는 잘 지내래요.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기분 나빠하자 그 언니가 어색하게 웃더군요. 그랬어요? 미안해요. 언니가 미안할 건 없는데 제 입장에선 좀 그렇더라고요. 그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애는 아닌데. 어쨌든 미안해요.
언니가 사과할 필요는 없는 일 같아서 저는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 일은 황당한 에피소드로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요, 정말 황당한 일은 그 후에 일어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몇 주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회사에서 얘기를 하다가 영주 언니가 자기가 사려는 가방 사진을 저장해놨다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폰에 있는 사진첩을 열었거든요. 얼핏 봤지만 언니랑 남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이 왕창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얼굴이 제가 아는 상훈 씨. 그러니까 제가 소개받았던 그 남자 얼굴 같은 거예요. 언니도 순간 당황했는지 폰을 끄면서 다음에 보여준다고 하고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그 사진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면 연인들처럼 얼굴을 엄청 가까이 하고 찍은 사진들이었거든요. 그냥 친한 후배라고 했는데 후배랑 그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저는 기분이 좀 찜찜했습니다. 둘이 무슨 사이일까 싶어서였죠. 만약에라도 둘이 사귀는 사이라면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불과 몇 주 전에 저를 소개팅 시켜줬는데 이제 와서 둘이 사귄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언니에게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던 찰나였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퇴근 후 그 남자네 가게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약속 장소가 그 근처였거든요. 그런데 그 가게를 지나가다 힐끗 보니 그 가게 안에 영주 언니가 있는 거예요. 친한 후배면 있을 수 있죠. 술 먹으러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영주 언니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고 둘이 엄청 다정하게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얼굴을 만지기도 하면서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났어요. 그리고는 얼마 전 언니 폰에서 봤던 그 커플 사진이 떠올랐죠. 기막힌 기분으로 친구들 만나러 가서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야, 너 이용당한 거네. 그러는 거예요. 이용? 그래, 얘기 들어보니 딱 뭔 줄 알겠다. 그 여자 애초에 그 남자랑 썸 탔는데 자기가 갖기에는 뭔가 아쉽고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은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너 소개시켜준 거네. 근데 네가 그 남자 괜찮은 것 같다고 잘해보고 싶어 하니까 그제 아까운 거지. 그런 거 있잖아. 남 주긴 아깝고 나 갖긴 싫은데 막상 남이 갖는다 싶으니 아차 싶은 거. 설마 그랬을까? 그런데 다른 친구도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그 언니가 남자친구 있냐는 제 물음에 썸 비슷한 거 타는 남자는 한 명 있다고 한 것도 떠오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들 말처럼 자기들 사랑 노름에 제가 노란한 것 같았어요. 저는 기가 막혀 다음날 영주 언니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영 씨? 언니, 나 어제 상훈 씨 가게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언니 봤어요. 상훈 씨랑 같이 있던 거. 제 말에 영주 언니가 조금 놀라더군요. 아, 그래요? 언니, 상훈 씨랑 사귀는 거예요? 제 말에 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언제부터 사귄 건데요? 그렇게 사귈 정도면 그 전에 뭐 썸도 타고 그랬을 텐데 저를 왜 소개시켜 준 거예요? 사귄 거 얼마 전이에요. 그전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다가 갑자기 사귄다고요? 제 말에 그 언니도 얼굴이 굳더군요. 네. 그게 말이 돼요? 다른 사람 소개해 줄 정도로 아무 마음이 없다가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서 사귄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 문제 있어요? 언니는 오히려 자기가 더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당연히 문제 있죠, 언니. 나한테 소개해준 남자랑 언니가 정작 사귀고 있으니까요. 민영 씨가 상훈이랑 사귄 거 아니잖아요. 그냥 소개팅 한번 한 것 뿐이잖아요. 네? 언니는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태도로 저에게 따지더군요. 그렇잖아요. 둘이 사귄 것도 아니고. 두어 번 만나서 밥 먹고 얘기 좀 한 게 다잖아요. 막말로 내가 민영 씨가 상훈이랑 사귀는데 뺏은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언니가 너무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오자 저도 순간 이게 뭐가 문제지?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도 정신 차리고 따졌죠. 언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보기엔 언니 이미 상훈 씨랑 썸도 있던 관계인데 일부러 나 소개시켜 준 거네요. 왜 그랬어요? 뭐 서로 마음이라도 확인하려고 나 이용한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 후에 사귀었다니까요. 저는 말이 통하지 않자 짜증이 확 솟구쳤습니다. 나중에 사귄 게 문제가 아니라 사귈 정도로 썸 타는 남자를 왜 저를 소개시켜 줬냐고요. 언니 일부러 그런 거죠. 그 말에 언니는 기분 나쁘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군요. 민영 씨, 적당히 해요. 내가 누구랑 사귀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상훈이는 민영 씨 싫대요. 마음에 안 든대요.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목소리도 별로래요. 상훈이는 애초에 민영 씨 마음에 안 들었다고요. 대놓고 저를 까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했어요. 아니 뭔데 뒤에서 내 욕을 해요, 두 사람? 욕한 게 아니라 민영 씨 혼자 김칫국 마셨다 그거예요. 상훈이는 애초에 민영 씨 마음에 안 들었다고요. 뭐 잘되고 말고 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애프터 신청은 왜 하고 연락은 왜 그렇게 했다는데요? 내가 소개해줬으니까 성의를 보인 거죠. 근데 자꾸 그렇게 연락하고 그러니까 상훈이는 부담스러웠던 거고. 내가 무슨 연락을 그렇게 했다고 부담이니 뭐니?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좋다고 난리친 것도 아니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다가 갑자기 그 남자 혼자 잠수를 탄 상황이었고 이제 와서 보니 애초에 이 언니랑 썸을 타던 관계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 언니가 하는 말은 관심도 없는 그 남자한테 제가 막 들이댔다가 잘 안 되니 화풀이 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다가 언니에게 말했죠. 언니, 그 남자가 내가 마음에 들었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니가 자기도 좋아하는 남자를 무슨 이유인지 가만히 있는 나한테 소개시켜 준 거. 그게 문제잖아요. 그 남자 마음 떠보고 싶어서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아니면 그 남자가 객관적으로 괜찮은 남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그럼 나는 무슨 죄예요? 그 말에 그 언니는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짓더군요. 민영 씨, 적당히 해요. 내가 몇 번을 말해요? 그때는 상훈이한테 관심 없어서 민영 씨 소개시켜 준 거고, 뒤늦게 상훈이랑 마음이 맞아서 사귄 거예요. 소설도 적당히 써야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함하냐고요. 저는 진짜 소리라도 지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말도 안 통하고 큰 소리 낼 수 없어 그냥 참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 혼자만 속 부글부글. 너무 화딱지가 났어요. 그 후에 그 언니랑 일체 대화 없이 지냈어요. 좁디 좁은 사무실에서 그렇게 지내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일적으로 대화할 일도 있는데요. 그 언니랑 저랑 사이가 심상치 않자 다른 직원 언니들도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한 언니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는데 그게 영주 언니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영주 언니와 저는 사무실에서 대판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 언니가 저한테 소리 지르며 난리치더군요. 야, 어디서 뒷담 까고 가녀? 네가 못생기고 별로라서 상훈이가 싫다는데 그걸 왜 내 탓을 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언니들도 말리는데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눈물까지 나려고 하더군요. 저도 소리를 막 질렀죠. 말 다 했냐? 둘이서 좋으면 사귀면 그만이지. 왜 애먼 사람 끌어들이는데. 니네가 무슨 그렇게 천년의 사랑을 한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 병신 만드냐고. 나중에 좋아진 걸 뭘 어쩌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뒷담화 했냐? 소설 써가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막 달려들었는데 너무 무섭더군요. 다른 언니들이 말려서 싸움은 진정이 됐는데 도저히 그 언니랑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어차피 오래 다닐 회사도 아니었고 스트레스 받으며 다닐 바에야 그냥 그만두고 이직 준비나 하자 싶어 결국 제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후에 이력서 넣은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기억이 있었어요. 자기들 연애 노름에 저를 이용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죠. 그렇게 시간이 한참이나 흘렀어요. 저는 외근이 있어서 나왔다가 정말 우연찮게 그때 같은 회사에 다녔던 과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과장님. 잘 지내셨죠?
민영 씨도 잘 지내지? 그때 이직한다더니 잘했어? 네, 회사 나가고 얼마 안 있어서 옮겼어요.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너무 잘 됐다. 안 그래도 그때 너무 급하게 그만둬서 마음 안 좋았거든. 회사는 어때요? 많이 바뀌었지 뭐. 직원들도 물갈이 되고. 저는 속으로 영주 9년도 그만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먼저 말하더군요. 영주 씨도 그만뒀어. 아, 그래요? 근데 좀 요란스럽게 그만뒀어. 과장님의 말에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요? 실은 그때 민영 씨랑 한바탕 난리 났었잖아. 우리도 대강 얘기 들었고. 민영 씨 나가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영주 씨 그 남자랑 결혼까지 했잖아. 정말요? 웃겨 진짜. 둘이 그렇게 좋아 죽으면서 소개팅 해준다는 그 언니나 소개팅 받는다는 그 남자는 아주 똑같네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때 편들긴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 황당했다니까. 영주 씨도 너무 뻔뻔하고. 하여튼 결혼한다길래 직장 동료니까 우리도 다 같이 결혼식 갔었거든. 근데 반년도 안 살고 이혼했잖아. 저는 그 말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영주 씨가 바람을 폈대. 네? 우리랑 일했었던 스튜디오 기억나지? 거기 사진작가랑 바람났잖아. 어머, 정말요? 그걸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영주 씨가 무단으로 출근 안 한 적 있거든. 그때 그 남편이 우리 회사 찾아왔어. 영주 출근했냐고. 그래서 무단으로 며칠째 안 온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사진작가 이름 대면서 그 남자는 이쪽으로 출근 안 하냐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는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니고 그 스튜디오 소속이라고 했지. 그랬더니 그 새끼랑 바람이 났다면서 씩씩거리더라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얘기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요? 우리도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리고 나서 영주 씨가 나한테 연락 와서 자기 퇴사 처리해달라고 하더라고. 그 전에 출근했던 거 월급 보내달라면서. 그래서 내가 남편 찾아왔었다고 또 오면 어쩌냐고 그랬지. 그랬더니 영주 씨가 막 화를 내면서 그 새끼는 지가 먼저 바람핀 건 생각 안 하고 나한테 난리냐면서 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버리래. 저는 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도 바람을 폈대요? 영주 씨 말론 그 남자가 먼저였대. 신혼 초부터 바람 폈고 영주 씨도 열받아서 맞바람 핀 거라고. 아주 개판인 거지. 저는 너무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꼬시더라고요. 둘이서 그 잘난 사랑 노름한다고 가만히 있는 저 바보 만들더니 그 사랑 반년도 못 가서 맞바람으로 끝난 거잖아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과장님 앞이라 티는 못 냈지만 속으로는 그것들 그럴 줄 알았다를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과장님과는 헤어지고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자기들 마음만 중요해서 다른 사람 잘도 이용하더니 그 뒷얘기가 아주 속이나 시원하더라고요. 손 하나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이 딱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속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결혼과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가 있고 또 가족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르겠지만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족을 꾸린다는 건 결국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내 편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랬죠. 사랑했으니 그 남자와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보살펴주면서 그렇게 함께 나이 들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인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현타가 왔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는 말이 있죠. 그 일을 겪은 저는 남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싶을 정도로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일은 저희 아이들이 첫째가 30개월, 둘째가 11개월일 때 일어난 일이에요. 평범한 보통의 날이었는데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위독하시다는 전화였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등산도 잘 가시고 술이나 담배도 건강 생각해서 잘 안 하시고 불과 몇 주 전에 같이 식사도 하고 저희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위독하시다니요. 저는 일단 병원을 가야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저희 집과 가까운 시댁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퇴직 후 집에 계셨는데 평소에도 손주들을 워낙 좋아하셔서 주말마다 놀러 오라고 하셨고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따랐어요. 저는 급하게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고 아이들을 시댁에 맡겼죠. 그리고 저는 경황 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혹시나 아빠가 잘못될까봐 너무 두렵고 눈물만 나더군요. 그렇게 병원 중환자실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처음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아빠는 심정지가 왔었는데 심폐소생술로 다행히 제가 도착했을 땐 의식까지도 되찾으신 상태였습니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라곤 저밖에 없다 보니 걱정하시는 엄마를 달래드렸고 시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남편도 그날 저녁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아버지를 보고는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다른 중환자보다 멀쩡하시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거슬리고 황당했지만 큰 소리 내기도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아버님 괜찮으신 것 같은데 언제 집에 올 거야? 라더군요. 저는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버지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은 듯해서 2, 3일이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가니 병실로 내려가시면 그때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노골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짓더니 일단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일 정도를 병원에 있으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3일이 되던 때부터 남편은 저한테 언제 집에 올 거냐고 닥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들도 엄마 찾고 시부모님도 힘들어 하신다고. 그리고 제가 집에 없으니 자기도 불편하지 않냐며. 어차피 아버님 이제 괜찮으시고 계속 비슷한 상태이실 것 같은데 장모님께 맡기고 저는 그만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빠도 여전히 걱정되고 혼자 계실 엄마도 걱정이 됐지만 남편의 성화에 결국 엄마에게 말씀드리고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위독한 상태라고요. 저는 급하게 다시 돌아갔는데 심정지가 30분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아빠가 이대로 돌아오시지 않을 것 같아 엄마랑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기적처럼 심장박동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렇다 보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 슬프고 암담하고 누워 계신 아버지가 너무 가엾고 죄송하고 옆에서 울고 있는 엄마도 너무 안쓰럽고 참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를 지켜본다는 게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날 남편에게 대강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고 다음 날이었어요. 남편에게는 병원에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며 옆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저를 걱정하며 제 마음처럼 이 상황을 안타까워 해줄 줄 알았습니다. 응당 남편이라면 또 가족이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남편 한다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거기 있겠다는 건데. 애들도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야. 그리고 너는 우리 엄마 아빠 힘든 건 생각도 안 하냐? 딱 저렇게 말하더군요. 장인어른이 위독하셔서 언제 떠나실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도 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참담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신이 너무 지친 저는 남편에게 따질 힘도 없고 오히려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병원에서도 오래 안 보고 길어봤자 2주 안에 돌아가실 것 같다고 했어. 다시 가면 아이들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더 잘할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지금 옆에서 함께 있어드려야 돼. 자식이라곤 나밖에 없는데 아버지 가시는 길은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 저는 아빠가 돌아가신다는 생각에 복받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너는 진짜 이기적이다. 애들 엄마 찾고 울고불고 하는 건 보이지도 않아? 우리 부모님 나이도 많으신데 며칠이나 애들 보고 있는 거 힘들어하시는 건 생각도 안 하냐고. 우리 아버지 곧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지금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말이 2주지 언제까지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정확한 기약도 없잖아. 2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다고? 참 너무하더라고요. 남이라도 이렇게는 말 안 할 겁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자식으로서 옆에 있어드리고 싶다는데 결국 본인이랑 본인 부모님 힘들다고 저보고 돌아와서 애들 보라는 거잖아요. 자기도 아빠면서 본인은 애들 왜 못 본답니까? 그리고 시부모님도 참 너무하시더라고요. 남편 말 들어보니 시부모님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고 하소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한테도 직접 전화해서 그러시고요. 애들이 얼마나 엄마를 찾았는데 도윤이야 그렇다 쳐도 도저히 저 어린 게 내내 엄마 엄마 하며 울었어. 너는 애들은 눈에 밟히지도 않아? 나도 그래. 있는 약속 다 취소하고 밤낮으로 애 둘이나 본다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 제가 어디 놀러 간 건가요? 어머님의 타박에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세상에, 너 지금 나보고 너무하다고 했니? 애 봐준 보답은 없다고. 지금 상황이 다 끝짝이네. 내가 기껏 애들 봐주고 너한테 너무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저는 입씨름도 더 이상 하기 싫더라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간다라는 생각으로 네,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갔다가 다시 온다고 말씀드리고 시댁서 애기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결국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저는 결국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킨 거였습니다. 며칠만 병원에 있게 해줬으면 되는데 그렇게 오라고 닥달해서 저 결국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킨 불효자가 되었네요. 아버지께 그리고 엄마께도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못난 딸이라서 얼마나 죄송하고 한스럽던지요.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임종도 못 지키고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너무 힘들지만 죄송함 때문에 더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조문온 시부모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장례식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장례식 끝나고 혼자 남은 엄마랑 단 며칠이라도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혼자 두기가 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파리하게 있으신 엄마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자기 혼자 화난 얼굴로 장례식장 안에 휴식방 문을 쾅 닫질 않나 완전 멋씹은 표정으로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자기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중에 따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애 본다고 온몸이 아파 죽겠다는데 너는 시부모 생각은 아예 안 하냐? 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일단 암소리 안 하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 참 너무한다. 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머님 아버님 당연히 힘드신 거 알고 죄송해. 하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 장례 치르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당신은 내 남편이야. 남편이라면 최소한 힘들어하는 나 위로해주고 사위로서 우리 엄마 위로해줘야 되는 게 순서 아니야? 나 상주도 섰고 할 거 다 했어. 내가 장례 기간 동안 안 한 거 있어? 그래 고마워. 딸은 상주가 안 된다고 하는데 당신이라도 상주해줘서 고마워. 근데 말만 상주면 뭐해. 틈만 나면 나보고 장례식 끝나고 바로 집에 가라고 하질 않나. 내가 엄마랑 시간 좀 보낸다니까 본인 기분 나쁜 티 다 내면서 조문객들한테도 기분 상한 티 다 냈잖아. 그럼 나도 좀 묻자. 도대체 당신은 뭐 언제까지 애들을 맡길 셈이야? 이해가 안 돼.
당신 애들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하는 것 같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애들 생각에 애달픈 사람이면 본인이 회사에 휴가라도 써서 애들 좀 보면 안 되나요? 애초에 그럴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애들 보는 거 몽땅 저한테 다 맡기고 첫째고 둘째고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애 대신 돌봐주는 자기 부모님 고생하는 것 같으니 저보고 애들 핑계대며 데리고 가라 난리인 거죠. 그럼 당신이 좀 보면 되겠네. 애들 아빠 아니야? 회사에 휴가 좀 내면 되잖아. 장인상 당하고 힘들어하는 아내 대신 아이들 좀 본다는데 어떤 회사가 안 된다고 하겠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장례도 다 끝났는데. 도대체 당신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내가 장례 끝나고 하루 있었어, 이틀 있었어. 이제 막 끝났어. 아버지 보내드린 지 하루도 안 됐다고.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남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더 이상 시부모님도 애들 못 보겠다고 했으니 당장 와서 애들 데리고 가라며 저한테 온갖 인상 다 쓰며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남편하고 그러고 있으니 저희 엄마도 엄마는 괜찮으니 집에 가보라고 하시고요. 저는 엄마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사이라고 하나 있는 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고요.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 성화에 결국 시댁으로 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있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남편을 사랑했고 믿었고 서로를 보듬어가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결혼을 선택한 건데 이 일로 남편의 행동을 보니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결혼해서 집안일 해주고 애 봐주는 식모이자 가정부에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돈도 안 받는. 식모 주제에 집에서 애나 보고 집안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리를 비우고 애도 시부모님께 맡기니 남편 입장에선 괘씸했겠죠. 고작 식모 나부랭이 주제에 이런 행동을 하니요. 저는 아버지를 잃은 아픔과 슬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빠를 잃고 힘들어하시는 엄마를 위로해드릴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말도 못하게 비참하고 이 결혼 생활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저런 일로 결혼 생활 동안 많이 다투긴 했었어요. 남편은 원래도 성격이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 집안일이나 육아에 대해서 하나도 하는 게 없다 보니 그런 문제로 싸운 적도 많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제가 당연히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식이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낳으면서 육아 때문에 다니던 회사 그만둔 건데도요. 하지만 제가 워낙 싸우는 거, 큰 소리 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먼저 풀기도 했고요. 그렇게 자주 싸웠어도 그래도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진 별로 안 했어요.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닌데다 이미 애도 둘이나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일을 겪으며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나에게 한 행동 자체가 너무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나 정이 완전 사라졌다고나 할까요? 내가 살면서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남편은 절대 저를 돌봐주거나 보듬어줄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남편에게 저는 가족이라기보다 없으면 불편하고 성가신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참 눈물나게 서럽더라고요. 또 시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저 나름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면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찾아뵀어요. 두 분이서 적적하실까 봐요. 가면 두 분이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 대접하고 틈틈이 반찬 만들어서 냉장고 채워놓고 필요하신 생활용품도 떨어지지 않게 알아서 채워놨습니다. 적적하실까 봐 모시고 나들이도 잘 갔습니다.
저희 엄마한테보다도 더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시부모님도 부모님이니까 이제 한 가족이니까 하며 좋은 마음으로 잘했는데 시부모님에게조차 저는 결국 살림 도와주고 애 키워주는 그 정도 존재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고 시부모님이고 정말 정이 다 떨어져서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웬만하면 누구하고도 척 지지 않는 성격이지만요. 한 번 아니다 싶으면 독할 정도로 정 떼는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그 일로 이혼을 고민하던 저는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성격을 잘 아시는 엄마도 오죽하면 네가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 하시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제 이혼까지 말씀드린다는 게 자식으로서 정말 못할 짓인 거 아는데 저도 남편이고 시부모님이고 더 이상 못 보고 살겠더라고요. 정 떨어지니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조차 정말 치 떨리게 싫어졌거든요. 엄마는 저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원래 어머니랑 하시던 작은 납품업체 사업장이 있는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하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결정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펄쩍 뛰죠. 이게 이혼할 일이야? 내가 바람을 폈어. 당신한테 손찌검을 했어? 바람 안 피고 손찌검 안 하는 건 아주 당연한 거야. 아, 어쨌든 고작 그런 일로 이혼하자는 게 말이나 돼? 당신이랑 나랑 피가 섞였어? 결국 우리 남남이야. 남남이 한 가족이 돼서 산다는 건 애정이든 그냥 정이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나는 그 일 겪으면서 진짜 정이 다 떨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았거든. 내가 뭘 어쨌는데. 입장 바꿔서 어머님이나 아버님 쓰러지셨고 당신이 병원에서 지켜보는데 내가 계속 집에 언제 올 거냐고 와서 애들 보라고 닥달했다고 생각해봐. 당신은 언제 가셔도 이상할 것 없는 부모님 곁에 조금만 있겠다는데 내가 계속 오라고 그러고 결국 장례 치르고 나서도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생각해보라고. 당신 같으면 어떻겠어? 나는 애들 걱정한 거 아니야. 애들이 걱정되면 당신이 보면 되지. 아빠 아니야? 내가 애들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보냐고. 말 잘했네. 얼마나 육아에 참여한 적이 없으면 고작 며칠 애들도 못 봐? 남편은 제 말에 할 말이 없는지 막 한숨 쉬며 짜증내더라고요. 남편은 싸우다가도 할 말이 없으면 본인이 더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저 어린애들을 두고? 당신 진짜 독하다. 나, 당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더 이상 못 보겠어. 같이 있는 거조차 싫어졌는데 어떻게 계속 살겠어. 그러고 싶지 않아. 애들은 못 줘. 저는 그 말에 실소가 나오더군요. 언제부터 자기가 애들을 그렇게 챙겼다고 저딴 소린가요? 그리고 애들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주네 못 주네. 그나마 남은 미운정까지도 다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주고 못 주는 거 아니야. 결국 엄마가 우선순위야. 당신이 뭐 해서 애들 먹여 살릴 건데? 엄마 사업장에서 같이 일할 거야.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이런 소리도 됐고 협의할 건지 생각해보고 말해줘. 아니면 소송할 거니까. 남편은 곧장 시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렸고 시부모님도 저한테 너무한다고 전화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다하다 나중에는 혹시 너 남자 생긴 거 아니냐고까지 하셨어요. 제가 애 둘 키우면서 시부모님 챙기고 남편 챙기면서 남자가 생긴 거 아니냐고요? 제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참 끝까지 자기들이 너무했다고는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하며 정말 바닥까지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다가 결국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겐 미안했지만 또 한편으론 애아빠가 딱히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한 것도 없다 보니 이혼해서도 크게 달라지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물론 한 번씩 아이들은 아빠를 찾았고 면접 교섭권으로 애아빠와 만나기도 했지만요. 이혼 소송 기간 중 둘째도 제법 커서 둘째도 어린이집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엄마 일을 도왔고요. 그런데 하루는 면접 교섭권 때문에 아이들을 남편에게 데려다 줄 때였어요.
전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번에 승진했어. 월급도 많이 올랐고. 아, 그래? 축하해. 에휴,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저는 그 말이 거슬려서 물었습니다. 뭘? 이혼하고 아등바등 사니까 힘들지? 그러게 혼자 그 서운한 걸로 이혼하고 나니까 돈 벌고 애들 키우면서 개고생하는 거 아니야. 후회되지? 자기 맘대로 저보고 개고생이라며 후회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 개고생한 적 없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보다 엄마가 더 먼저 골아 떨어져 잔다는데 뭐. 센 척 좀 하지 마.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돈 벌면서 애 키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엄마도 육아하는 거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따로 시부모님이나 남편 뒤치다꺼리 안 해도 되니 더 나은 부분도 많거든요. 저는 이미 헤어진 이 남자랑 무슨 말을 더 하나 싶어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나 곧 선봐. 회사 사람이 주선해줬거든. 아, 그래? 좋겠네. 잘해봐. 봐, 나는 당신 아니어도 얼마든지 처녀장가 갈 수 있거든. 그래, 장가 많이 가고 시간 맞춰서 애들 데리고 와. 저는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전 남편 선본다는데 마냥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었죠. 한때는 많이 좋아했었고 애까지 낳고 같이 산 사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신경이 쓰인다던가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이 있었으면 애초에 이혼하지도 않았겠죠. 도리어 남편은 한 번씩 묻지도 않은 자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질척거리는데 제가 후회하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게 살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전혀 남편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생겼거든요. 아버지가 갖고 계신 땅이 있었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소유로 갖고 계셨어요. 솔직히 별로 가치도 없는 맹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그 땅이 곧 개발될 거라고 몇 번 얘기하셨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많다면서요. 하지만 엄마나 저나 별로 기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빠 말대로 그 땅이 개발 확정이 된 거예요. 엄마나 저나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보상금이 적지 않다는 소식에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나서요. 어쩌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아빠 없이 살아갈 저와 엄마를 위해 남겨두신 마지막 선물 같았거든요. 저와 엄마는 보상을 받고 그 땅을 넘겼어요. 엄마는 저에게 여유가 좀 생겼으니 이 일 말고 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차도 바꿔주시고요. 그 전에 아빠가 쓰시던 오래된 차를 업무용 겸 아이들 픽업용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가 워낙 오래돼서 검사 받을 때마다 운행이 가능한지 불안불안했던 차입니다. 엄마는 가장 먼저 튼튼하기로 유명한 외제차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엄마의 조언대로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는지 여유를 갖고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면접 교섭일이 다가와서 약속된 장소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였어요. 제 차를 본 남편은 몹시 놀라더라고요. 저 차 뭐야? 뭐긴 뭐야, 내 차지. 새로 샀단 말이야? 저 비싼 차를? 응. 어떻게? 뭘 어떡해야. 애들 시간 맞춰서 데리고 와. 저는 그러고 가려는데 집요하게 묻더라고요. 아니,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있어서 뭐 로또라도 됐어? 저는 전 남편이 하도 그러길래 약 좀 오르라고 말했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땅이 있는데 그게 개발 확정됐거든. 보상받았어. 뭐? 정말? 궁금한 거 다 풀렸지? 그럼 완전 돈벼락이라도 맞았겠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와, 당신 이러려고 이혼하자고 했어? 저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했습니다. 뭐라고? 개발보상금 혼자 먹으려고 이혼하자고 한 거냐고. 와, 당신 무섭네. 장모님도 그렇고. 저는 기가 막혀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누가 장모님이야? 우리 이제 남남인데. 어쨌든 우리 아빠가 남겨주신 건데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리고 내가 당신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어찌됐든 당신 혼자 먹으려고 이혼한 거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화도 안 나고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몇 번이나 뭐 때문에 이혼했는지 말했는데 또 설명해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 안 하고 싶은 거야? 이미 끝난 지 오랜데 내가 왜 또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말할게. 난 당신한테 남편으로서 가족으로서 모든 정이 다 떨어졌어. 우리 아버지 갑자기 그렇게 되시고 임종만이라도 지키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당신이나 당신네 부모님 나더러 집에 와서 애보라고 했다고. 결국 그 말 따르다가 나 우리 아버지 가시는 길도 못 봤어. 그거 평생 내 한이야. 당신이 사위로서 우리 집에 잘한 거나 있어? 남편으로서 나한테 뭐 대단하게 좋은 사람이었어? 아빠로서 애들 챙긴 적은 있고? 내가 당신이랑 사람이랑 더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라도 있냐고. 아빠 땅 개발된다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했다고? 웃기지 마. 당신이야말로 후회할 거니 처녀장관이 약 올리고 싶어서 안달이더니 내가 갑자기 돈이 좀 생기니까 본인이 후회되나 보지? 후회되기 전에 알아서 잘했어야지. 우리 이미 끝났고 당신 그냥 애들 친아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얘기 서로 하지 말자. 애들 생각해서 나쁘게는 안 지내고 싶었는데 진짜 끝까지 지긋지긋하게 되지는 말자고. 저는 그렇게 다다다 미안해. 저는 그렇게 다다다 쏘아붙였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싸우는 일이 있어도 먼저 풀고 사과하던 제가 싸우는 거 싫어서 웬만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참던 제가 마음 먹고 쏘아대니 남편 입만 떡 벌어져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니 남편은 애들도 도로 데리고 가랍니다. 자기는 기분 나빠서 애들도 못 보겠다고요. 그러라고 하고 애들 차에 태우고 신나게 놀이공원 갔습니다. 저게 아빠 맞나 싶더라고요. 끝까지 지 기분, 지 마음만 중요하고 애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후 여전히 엄마와 함께 일을 하며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 관련 상담도 듣고 따로 찾아보면서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마지막 힌트를 주고 가신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놈하고 그냥 끝내라고요. 게다가 이혼 후 타이밍 좋게 그 땅이 개발이 되었으니 남편 돈 배도 무진장 아플 겁니다. 어찌 보면 저를 식모 취급하던 남편에 대한 복수,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신 해주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 마지막까지 도와주셨다 생각하고 저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못다한 인생, 제가 대신 사는 것처럼요. 날이 부쩍 선선해지고 조금씩 단풍이 들려고 하네요. 저희 아버지 단풍을 참 좋아하셔서 엄마랑 같이 단풍놀이 잘 가셨는데 날이 추워지니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이제는 제가 엄마 모시고 많이 다녀야겠죠. 아버지가 지켜보신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꿋꿋하고 행복하게 보란 듯이 잘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차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참 잘하는 남편입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못 챙기는 부분까지 먼저 챙기려고 하면서 꼭 자기 부모님처럼 신경 써주는 고마운 사이입니다. 저도 너무 고맙고 당연히 시부모님께도 그만큼 잘해야 되지만요. 저희 부부 시부모님과 안 보고 삽니다. 무슨 일로 시부모님과 인연까지 끊었냐고요? 차남으로 평생 형인 아주버님 따까리 노릇을 해야 했던 저희 남편의 한 맺힌 결정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희 시부모님들은 장남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집을 팔아먹고 빚을 만들고
가족을 등쳐먹어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더 도와줘야겠지. 오히려 안타까워하실 정도입니다. 차남인 저희 남편을 낳은 것도 장남인 아주버님 따까리 시키려고 낳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어렸을 때부터 장남이 최고고 절대 둘째는 형한테 대들지 말고 반항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저희 아주머님한테 많이 맞고 살았고요. 저희 남편은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정도 많고 배려심도 많은 편인데 아주버님은 워낙 오냐오냐 커서인지 지금도 엄청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아주버님은 매사 잘못한 일에도 남 탓을 엄청 하는데 특히 만만한 남편 탓을 한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버님이 뭘 시키면 남편은 무조건 해야 했대요. 싫다고 하면 아주버님보다 시부모님이 먼저 따지고 화내니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자기 편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컸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학교든 직장 생활이든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누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조금도 참지 않고 깽판치고 도망치기 일쑤고 그 뒷수습은 시부모님 혹은 남편이 해야 했죠. 저도 처음에 결혼한다고 하면서 아주버님을 봤을 때 정말 놀랐다니까요. 형제는 비슷할 줄 알았는데 남편하고는 완전 딴판이었으니까요. 제가 인사드리러 간 첫날에도 제가 동생 아내 될 사람이고 본인의 재수씨 될 사람인데 제가 있든지 말든지 동생을 툭툭 때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동생 와이프라는 이유로 저한테까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고분고분한 남편과 달리 할 말 다 하는 성격인 저와 엄청 부딪히고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아주버님에게 따지고 언성 높이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결혼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신혼 초에 아기가 들어섰거든요.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라 병원에서도 절대 안정하라고 해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수입이 괜찮아서 외벌이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저더러 대한민국 여자들 문제야. 결혼하면 일부터 그만둔다니까. 무슨 봉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기분 나빠서 물었죠. 아주버님, 저 들으라고 말하시는 거세요? 나는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세태에 대해서 말한 건데 재수 씨가 찔렸으면 어쩔 수 없고요. 저희 부부가 상의해서 내린 일인데 왜 아주버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표정이 완전 썩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자기 아들한테 대들었다고 저를 곱깝게 보고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갑자기 저희 남편더러 야, 네가 벌면 뭐 얼마나 잘 번다고 외벌이를 하냐? 진짜 이 새끼도 어리버리해. 여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자기가 뭔데요? 형이랍시고 동생 결혼한다고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이 오히려 동생한테 틈만 나면 돈이나 뜯으려는 주제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혼수질인가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어리버리하다뇨. 톡 까놓고 변변한 직업도 없이 이거저거 손만 대면서 돈이나 날려먹는 지보다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인정받으며 일하는 저희 남편이 훨씬 똑부러지는데요. 아주버님은 자기는 직장 생활이 안 맞는다며 사업을 이것저것 해본다고 손을 댔고 결과는 다 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함도 없고 힘든 건 조금도 못 견디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나요? 돈만 날려먹고 다 접었죠. 그런 주제에 허세는 많아서 꾸역꾸역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닙니다. 사업 자금은 어디서 났냐고요? 다 시부모님 돈입니다. 시부모님 노후 자금은 물론 그나마 있던 재산들까지 하나둘 다 처분하면서 장남을 도와준 거죠. 저희 남편이요. 결혼할 때 1,000만 원 받은 게 전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남편이 총각 때 청약 당첨돼서 꾸준히 돈 납입하던 거고요.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을 원래 좀 보태주시기로 했었는데 그때쯤 아주버님이 주식 사고를 크게 치는 바람에 그거 메꾼다고 결국 저희한텐 1,000만 원 보태주셨어요.
자기 때문에 동생 결혼 자금도 날려먹은 건데 미안하거나 부끄러운 기색은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 사고 치는 걸 같이 갚아줘야 할 동생이 결혼을 홀랑 해버려서 더 이상 함부로 돈 달라고 못하니 그게 애석하고 열받는 사람이었죠. 아주버님은 제가 자기 동생하고는 다르게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했고 그 후로 저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제 뒷담을 까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와 부딪히는 일도 제법 있었고요. 결혼 초반 명절이었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저희 남편이 저 임신해서 배도 부른데 괜찮겠냐고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저희 병원에서 조심하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유난 떨지 말라고 애 쉽게 안 떨어진다고 저희 남편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구박받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괜찮다고 말하고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저희 남편도 주방에 들어와서 웬만하면 제가 안 하게끔 돕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걸 보고 괜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저 지 와이프밖에 모르는 얼간이. 저희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왜 그래요? 나 여태까지도 다 도왔었잖아. 남편은 명절 준비할 때 늘 함께 도왔었대요. 그럴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있는데 도와주러 들어오니 괜히 마음에 안 드셔서 저런 거였죠. 남편은 그냥 웃으며 저와 함께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버님요? 거실에 대자로 드러누워서 리모컨이나 틱틱대고 있었죠. 입으로는 엄마 산적 좀 갖다 줘요. 그러면서요. 저희 어머님은 무슨 몸종처럼 알겠다며 전하고 떡하고 담아서 저더러 갖다 주라 하시고요. 저는 진짜 누워서 씻지도 않고 젖만 처먹고 있는 아주버님 면상에 전을 확 부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저희 남편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진짜 돌연변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음식 준비를 마저 했죠. 그런데 웃긴 게요. 명절 끝나고 아주버님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온 줄 아세요? 재수씨, 내가 재수씨 위해서 얘기해 주는데 앞으로는 눈치껏 좀 행동해요. 시댁 가서 경문이 옆에 두고 이것저것 부려먹고 그러는 거 시부모님이 보면 뭐라 하겠어. 경문이가 좀 어리버리해서 재수씨가 하자는 대로 하나 본데 부모 앞에서 아들 노릇은 좀 하게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봅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기막혀 하니까 남편은 무슨 일 있느냐고 했고 저는 그 문자를 남편 보여줬어요. 남편은 표정이 엄청 어두워지더라고요. 미안해 지희야. 그냥 무시해. 저는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이 왠지 짠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왜 미안해? 우리 형이 원래 좀 이래.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남편의 기죽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야, 너네 와이프는 예의가 없냐? 뭔 소리야 또. 아주버님이 문자를 보냈으면 뭐라도 답장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사람 개무시하냐? 형, 그런 문자를 집사람한테 왜 보내? 내가 평소처럼 도운 거야. 게다가 와이프 지금 임신 중이라서 무리하면 안 되고. 지랄 허네. 그거 음식 좀 한다고 애가 어떻게 되냐? 너는 이 새끼야. 그래서 문제야. 여자들이 징징거리는 거 그거 다 믿냐? 어이그 등신아. 하여튼 앞으로 그런 문자 보내지 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 새끼 많이 컸네. 너 뒤져볼래? 나이도 있는데 말투가 그게 뭐야. 제발 좀 그만해. 남편도 전화를 끊더라고요. 엄청 불편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 후에 전화가 몇 번이나 더 왔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안 받았지만 좀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평생을 형한테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도 잘못했다고 하고 살았으니 형이 저렇게 화를 내면 남편은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아주버님께 사과 문자를 보냈어요. 진심은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남편을 위해서 제가 죄송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이렇게요.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니 만족했는지 더 이상 남편에게 전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지긋지긋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런 답도 없는 인간이 가족이라고 얽히다니
한숨만 나왔죠. 그런데 그 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한창 바쁠 때였어요. 저희 남편이 저 육아 때문에 고생한다고 주말에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해서 팔 걷어붙이고 음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거실에서 아기를 보고 있고요. 남편은 형한테 전화가 왔다며 스피커폰으로 해서 저도 통화 내용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야, 너 요새 엄마 집 안 가냐? 대뜸 시댁 안 가냐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갔었어. 한 달? 와, 이 새끼 그렇게까지 안 갔다고? 그게 뭐가 안 간 거야? 그리고 요새 우리 혜랑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어디 못 데리고 나가. 코로나도 좀 걱정이고. 지랄한다. 그럼 너 네 장모는 보러 안 가냐? 저희 엄마를 네 장모라고 표현하더군요. 남편은 깜짝 놀랐는지 약간 제 눈치를 봤습니다. 장모님도 못 본 지 꽤 됐어. 애 아픈데 어딜 가? 야, 지랄 말고 애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좀 보여드려. 진짜 애 있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서운하게 할 거야? 내가 이런 것까지 다 말해줘야 되냐? 시간 없어. 나 다음 주 주말에는 일 있어서 출근해야 되고. 야, 그럼 네 와이프 보고 운전해서 혼자라도 오라 그래. 운전도 못하냐? 남편은 쩔쩔매며 제 눈치를 보며 전화를 끊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 아이만 보고 있고요. 저기, 형,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왜? 혹시 걔 듣고 있냐? 듣고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라도 좀 자주 하라 그래. 결혼했으면서 며느리 본분도 똑바로 안 해?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기만 드글드글 세가지고. 저한테 아예 대놓고 개라고 지칭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화딱지가 나던지. 육아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전화? 아, 됐어. 나중에 전화해.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기가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스피커폰이 문제가 아니라 재수 씨 보고 제 개라고 하고 사돈인 우리 엄마더러 너네 장모 어쩌고 하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미안하다며 자기 형이지만 말하는 게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적당히 자기 집 식구들 편만 들어주려고 말을 하는 거면 저도 화가 날 텐데 남편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자기 가족들이 저에게 무례하게 구는 걸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맥주를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어요. 남편에게 대강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속 깊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형만 오냐오냐하고 자기는 찬밥 취급을 받으며 컸대요. 시부모님도 형한테만 뭐든지 투자하고 도와주려고 했고 둘째인 자기는 뒷전이었는데 그런 게 분해서 더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남편은 결국 학교도 좋은 곳, 직장도 남들이 들으면 다 알만한 좋은 곳에 다닙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잘 되는 건 저희 시부모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대요. 오히려 첫째 기죽인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공부하고 있으면 너만 하지 말고 형한테도 같이 하자고 하라면서 너만 잘 되려고 하면 그만이냐고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바로 선다며 오히려 뭐라고 하실 정도였대요. 저희 남편은 내가 주원 아들인가 왜 형만 좋아하고 나는 이렇게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을까 정말 고민도 많고 힘들었대요. 저희 남편 늘 착하고 배려심 많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평생 희생만 하고 커와서 그렇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 하는 소리가 저랑 결혼하려고 했을 때 저도 좋지만 저희 부모님이 좋아서 결심한 것도 있대요. 저희 부모님 남편이 오면 예비 사이라고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남편은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며 그래서 더 저와 결혼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족 사이에 있으면서도 평생을 외로워한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 내가 더 듬뿍 주고 당신 기도 내가 살려주며 그렇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만이라도 고맙다며 자기도 정말 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그날 눈물 어린 맥주를 마셨네요. 그런데 그 후에 결정적인 그 일이 터졌습니다.
시부모님이 급하게 호출을 했고 아이는 저희 엄마에게 좀 맡기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일인가 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또 돈 사고를 쳤다고요. 제가 결혼한 기간 안에 이미 3번의 주식 사고를 쳤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말아먹은 거 처분하고 남은 돈이랑 저희 남편에게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그 종목이 제대로 급락해서 다 날려먹었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에 시부모님이 그나마 들고 있던 적금 통장까지 깨서 투자했다가 말아먹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빚내서 다시 주식에 손을 댄 거였습니다. 진짜 가만히 숨만 쉬는 게 도움이 될 정도로 허구한 날 사고만 치는 인간이 바로 우리 아주버님입니다. 첫째 때는 남편도 버리는 돈이라 생각하고 도와줬고 두 번째는 시부모님 돈이었는데 이번에는 빚까지 냈으니 정말 제대로 답도 없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저희 남편에게 좀 도와주라고 하고요. 내가 돈이 어딨어요? 없으면 구해야지. 직장 빵빵하겠다. 집도 있겠다. 너네 형 신용불량자라도 만들 거야? 형제끼리 너만 잘 사면 돼?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바로 선다고 했지? 엄마, 내가 형한테 그 투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정보 가지고 또 주식한다고 하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말하자 시모와 시부 눈이 번쩍 뜨이면서 남편에게 따져대더라고요. 그럼 네 탓이네. 네가 형을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지. 그래, 네가 형을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지. 너네 형 불도저 같은 성격인 거 몰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밖에 모르니? 듣고 있으니 기가 막혔어요. 갑자기 저희 남편 탓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제게 말했던 모든 잘못은 다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대책 없이 빚내서 주식하고 돈 날려먹은 건 아주버님인데 아주버님 잘못은 하나도 없고 가만히 있던 저희 남편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탓이라뇨. 애초에 아주버님이 말린다고 말려지나요? 그리고 그때 말릴 때 저도 들었는데 남편이 그거 허무맹랑한 정보니까 제발 투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주버님은 네가 뭘 알아? 주식은 너보다 내가 더 빠꼼이야. 이거 확실한 정보고 제대로 치고 빠지면 수익률이 얼만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하면 그 손해 네가 다 갚아줄 거야? 돈 안 빌려주면 그만이지 어디서 하라 말아야 건방지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도 질려서 형 마음대로 하라고 해버렸고요. 그런데 망하고 나니 결국 저희 남편 탓이랍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더 웃긴 건 늙으신 부모님이 쩔쩔매면서 돈 구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란 인간은 남일인 양 멀뚱히 폰만 만지고 있는 겁니다. 늘 이런 식이었죠. 사고는 본인이 치고 수습은 부모님이나 남편이. 시부모님이 자식을 잘못 키워도 진짜 제대로 잘못 키우셨더군요. 남편은 답답해서 막 한숨 쉬는데 옆에 있던 저는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돈 없어요. 이 월급, 아파트 남은 대출금에 저희 생활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보험비랑 용돈도 저희가 드리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면 저희도 매번 아슬아슬해요. 근데 저희가 어디 돈이 있겠어요. 제 말에 옆에 있던 아주버님이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앉더니 불같이 저희 남편에게 따지더군요. 내가 뭘 했어? 결혼한다고 와이프 일 그만두게 하지 말랬지?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외벌이 한다고 해? 내 이럴 줄 알았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빚 때문에 이러고 모여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딴 혼수를 둘 처지인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아주버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버님이 빚까지 내서 주식하다가 망해서 그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재수씨 말이면 다야? 내가 재수씨 돈 달라고 했어? 저희 집 돈이잖아요. 내 동생 돈이야. 내 동생 돈. 그때 저희 남편도 못 참겠는지 말하더군요. 나도 못 해줘. 여태까지 해줄 만큼 해줬어. 나 기껏 모은 적금 형한테 사업자금 보태준 것도 있고 형이 50만 원, 100만 원 필요할 때마다 보내준 것도 한두 번 아니잖아. 그리고 저번에 상여금 받은 것도 형이 빌려달래서 결국 빌려줬고. 근데 형 그런 거 하나도 안 갚았잖아. 남편이 막 따지자 아주버님도 시부모님도 눈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어디서 장남한테 따지냐 이거였죠. 이 새끼 결혼하더니 완전 변했네.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 나도 이제 애 아빠고 형한테 새끼 소리 들을 이유 없어. 그런데 그 말에 어머님이 갑자기 남편 뺨을 확 때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너무 기막힌 얼굴이더라고요. 어디서 형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와이프 치마폭에 쌓여있으면 가족이고 뭐고 안 보여? 시모는 그러면서 저한테도 따지더군요. 너는 이 집이래. 왜 네가 왈가왈부하고 아주버님더러 훈계야 훈계가.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 말에 남편이 저를 가로막으며 따졌습니다. 예, 엄마가 그렇게 안 가르치셨죠. 니네 형이 뭘 잘못해도 다 네가 잘못한 거고 네가 사과해라. 너는 평생 네 형 딱가리나 하면서 형 사고 친 거 수습이나 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남편은 울분에 차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연애 그리고 결혼 생활 하면서도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악에 바친 얼굴이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까지 남편을 보며 씩씩거리더라고요. 아주 잘하는 짓이다. 집구석 아주 잘 돌아가. 동생이 형하고 엄마한테 소리나 지르고. 저 새끼 결혼하고 완전 변했다니까? 병신 같은 새끼. 아주버님이 그렇게 욕을 하고 저도 못 참고 소리 질렀습니다. 병신 같은 새끼가 누군데요? 허구한 날 사업 말아먹고 나이 처먹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모고 동생이고 손 벌려대면서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이 피해만 끼치고 다니는 아주버님 본인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말에 아주버님 눈이 확 뒤집히더니 저한테 달려와 손을 확 치켜들고 때리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팔로 머리를 감쌌는데요. 그 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을 그대로 확 떠민 거였어요. 아주버님은 완전 나자빠지며 뒤로 굴렀고요. 이 사람한테 손대기만 해. 나도 더 이상 안 참아. 남편이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솔직히 살만 디룩디룩 찐 아주버님에 비해 저희 남편 운동도 꾸준히 해서 몸도 좋고 덩치도 좋습니다. 그런 남편이 확 떠미니 뚱땡이 아주버님은 그대로 날아가서 처박히더라고요. 옷까지 뒤집어져서 처박히는데 솔직히 진짜 웃긴 꼴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모습에 초상이라도 난 양 난리가 나셨고요. 어디 형을 밀어? 너 미쳤어? 이 자식이 진짜! 그리고 시모는 딱 남편에게 머리까지 디밀었습니다. 나도 때려봐라. 어디 애미애비도 쳐봐라 이 싹수 없는 놈아. 남편은 차마 시어머니를 못 떼어놓으니 가만히 있었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까지 떠밀더라고요. 제가 확 넘어지자 남편은 그 순간 아악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있던 다갓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것처럼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지만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프더라고요. 평생을 참고 살았던 남편이 결국 폭발한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남편은 한참을 소리 지르다가 씩씩대며 말하더라고요. 됐습니다. 이 집 자식은 형밖에 없는 것 같네요. 저는 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잘난 첫째 아들하고 잘 먹고 잘 사세요. 못나고 싹수 없는 저는 앞으로 영원히 보고 살 생각 마시고요. 남편은 저를 챙겨 밖으로 나가려다 자기 형을 보며 그러더군요. 너 앞으로 나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라. 형 대접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저랑 나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 아버님이 욕을 막 하셨어요. 남편은 그 길로 바로 차에 올라탔는데 손을 벌벌 떨면서 울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같이 펑펑 울며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잘했다고, 당신 이만하면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이나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 후에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해댔어요. 그런데 남편은 모든 전화를 다 수신 차단해버리고 저와 본인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게다가 집도 급매로 내놓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화나면 정말 무섭다는 말처럼 저희 남편 그렇게 한번 결심하니 무서울 정도로 완벽하게 시댁 식구들을 잘라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 한이 맺혀 그때 욱해서 지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저한테까지 욕하면서 제 탓하는 거 보고 정신이 확 들었대요. 자기가 진짜 지켜야 될 가족은 이제 저와 아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자기를 평생 좀먹었던 이 식구들을 진짜 끊어야겠다 결심이 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좀 괴로워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홀가분해졌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가족과 인연을 끊고 싶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러겠냐 싶어서 참고 또 참았대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참겠다고. 그 사람들도 나를 가족으로 안 보는데 내가 왜 가족이랍시고 도와주고 이해해줘야 되나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뜻을 존중해 남편이 하는 대로 따르기로 했고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기에 혹시 내가 화근인가, 내가 가족 사이를 찢어놓는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있었기에 자기가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겐 가족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원동력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겐 정말 괴로운 고통이자 굴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완벽하게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인연을 끊어서 저도 더 이상의 소식은 모릅니다. 하지만 집어릇게 못 준다고 여전히 돈 사고 치고 그래도 장남이 최고라는 시부모님은 평생 그 돈 사고 수습이나 하며 살겠죠. 저희가 드리던 용돈, 보험료 전부 다 끊어졌으니 모르긴 몰라도 꽤 힘드실 것도 같은데 남편의 뜻이 완고하니 저도 모른 척하고 살려 합니다. 저희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고 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짠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남편 얘기를 다 들으시곤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저희 남편을 아들처럼 챙겨주려고 노력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남편을 따로 불러 술을 한잔하며 많이 외로웠을 텐데 이렇게 잘 커져서 기특하다고 장인 말고 아버지처럼 생각하라 하셨고 저희 남편도 아버지 앞에서 어린애처럼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남편 내가 지키면서 잘 살겠다는 그때의 다짐처럼 남편의 선택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희 남편도 가슴속의 깊은 상처는 이제 조금 내려놓았으면 해요. 이제 저와 아이가 남편에게는 새로운 가족이니만큼 지난날의 상처는 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버님이 진심으로 저희 남편에게 사과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희 남편도 무거운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